예. 안녕하십니까. 저 2012년도 12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내년도 시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좀 시험 일정이 앞당겨져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원래 이제 예상대로라면 오늘 이제 80일 단입니다. 근데 이제 D-Day가 6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99회가 예상을 2월 24일로 하고 있었는데 2월 3일로 해가지고 한 3주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보통 100일의 시험 같은 경우는 한 8월 15일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8월 중순인데 이것도 한 2주 정도가 앞당겨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접수에 관련된 부분은 미리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www.q-net.or.kr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시험 접수를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스캔을 해놨다가 나중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결제도 이쪽에서 다 가능하시고요. 출력 같은 것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접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약 접수를 해놓고 그 중간에 취소를 하시게 되면은 이 기간 내에는 100% 다 환불이 됩니다. 이제 그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50% 환불,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에 따라서 그 환불 요금들이 틀려지는데 이제 6개월 정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무조건 시험을 한번 봐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오후하고 이제 12월 29일 날 오후에는 다시 이제 그 관연도 문제를 제가 풀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가지고 1월 달 정도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전까지 한 150문제 정도는 그래도 관연도 문제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안지를 나눠드리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앞당겨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실 수 있는데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아직 60일 남았으니까 대선도 후보 며칠 전에 하고 나서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선거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 D-Day는 이겁니다. 지금 2월 3일. 그래서 그 2월 3일 D-Day를 목표로 해가지고 선거 유세하듯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3월 달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그 화면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보시면 이제 그 q-net.or.kr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q-net.or.kr에 들어가시면요. 이와 같이 돼 있고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하시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관련된 시험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력 같은 게 몇 교시별로 몇 점씩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보시면은 2013년도 요 밑에 보시면은 국가 자격이 아니라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행 공고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봤더니 이와 같이 99회는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2월 3일 날 합격자 발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오늘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강의 내용하고 같이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한번 나중에 기억을 해 주셨다가 여기 보시면 q-net이거든요. q-net.or.kr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전력계통공학에 대한 그 목차 부분을 한번 요약을 안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시험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시험 일정도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력계통의 개요 부분 사실 이제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10점짜리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제 관연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가 나눠드렸던 그런 내용들 1장 부분만 요약해드린 거 따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2장에 보시면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 방정식 해가지고 기초 부분이 어떻게 되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변압기, 송전선로, 부하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기발전기 같은 건 파크 변환해가지고 P하고 Q축으로 해가지고 변환해서 따로 표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도 가도 동기 리액턴스별로 표기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건선 변압기냐 3건선 변압기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들, 임피던스 변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선로가 단거리냐 중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송전선로의 개념은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집중정수회로가 아닌 분포정수회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전력방정식을 해가지고 특성 임피던스라든가 전파정수 등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부하의 표현 해가지고 저희가 딱 세 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ZIP 그러면 G 파일이다. 그럼 일정 임피던스다, 일정 전류다, 일정 전력이다. 그 세 개에 대한 특성들,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지, 전압의 일승에 비례한지, 전압에 상관없이 일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법, 임피던스법, 그리고 PU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1차 측하고 2차 측을 바라봤을 때 갖게 되는 부분들 이런 거 10점짜리로 증명 문제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 변압기 결선 그림으로 해가지고 강압인지 승합인지에 따라서 E1, E2가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서 수식 세워가지고 한쪽으로 다시 환원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초 방정식 해가지고 I는 YV라는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Y를 썼느냐?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병렬로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드민턴스 행렬을 썼다. 그래서 이 어드민턴스 행렬, 와이브스 행렬의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이 와이브스 행렬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지, 자기 어드민턴스가 있고 상호 어드민턴스가 있었죠.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만 오늘 또 이제 이따가 나오는 와이브스 행렬, 오후에 그 관연도 문제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가 나왔어요. 1대 N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가 뭐냐? 예? out of turn ratio 해가지고 범위가 벗어나는 비율이다. 이런 영어로 나왔을 때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변압기가 이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인데 그래서 1대 N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 N이 1에서 1.1로 변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Y의 3, 3하고 Y의 3, 4 쪽에 1대 N에서 이쪽에 연결이 됐을 때 Y 3, 3하고 Y 4, 4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N의 자승 마이너스 1에 가로의 Y 부분을 더하거나 더하게끔 돼 있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1에 Y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수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3장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부분으로 가서 전력 조류 계산을 이제 설명을 했었죠. 전력 조류 계산이 뭔지,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력 방정식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럼 I는 YV라는 그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데 고장전류 계산에서도 기지값하고 미지값으로 나눠서 계산했듯이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모선들을 3개로 나눠가지고 기준 모선, 슬랙 모선, 이런 식으로 스윙 모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발전기 모선하고 부하 모선을 추가해서 기지값과 미지량, 예를 들어 PQV 델타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조류 계산의 기본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우스 자이델법이라든가 뉴턴 라슨법이라든가 패스트 디카플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들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가우스 자이델하고 뉴턴 라슨법에 대한 메모리 측면에서 아닌 시간 측면에서 신뢰도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그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류조류 계산법에 대한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수업하게 되는 주파수 이어전력 제어 부분. 제가 이제 F고 이게 P다 보니까 PF 컨트롤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PF 컨트롤 외에 이제 QV 컨트롤, 이제 5장이 아닌 7장의 QV 컨트롤 부분이 전력 계통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을 모르시면 전력 계통 공학을 모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조류 계산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 대한 것들이 빈도가 더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보다는. 얘도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전력 조류 계산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이어 전력 제어하고 QV 컨트롤 쪽에서는 더 빈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뭐 보호계전기 쪽이라든가 안정도라든가 이런 고장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송배전공학하고 연계돼서 같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시면 주파수 이어 전력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성과 제어계가 어떻게 되는지, 주파수 변동과 부하 변동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력 주파수 특성에서 개통 특성이 정특성과 이제 동특성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개통 특성 정수를 정특성이라고 하고요. 동특성은 이제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이번 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 장에서 여러분 책에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에서 왜 이런 내용을 쓰셨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이번에는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주파수 제어 원리에서 부하 변동 시 어떻게 분담을 하는지,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 AFC가 나옵니다. 그 EL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파수 제어하고 경제 부하 배분과에 협조해가지고 AFC 플러스 ELD 한 게 AGC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AGC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또는 EDC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6장은 전력계통의 경제운영입니다. 돈에 관련된 부분. 근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게 지금 4장이니까 얘가 6장으로 돼 있을 거고요. 전환부여전력가 5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서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건 아마 이제 그 저자가 이제 5장하고 이 7장 부분을 같이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을 같이 비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전력계통의 경제운영은 요 앞에서 배웠던 발전기의 이제 특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기의 어떤 그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부하가 변동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 출력을 가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함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경제 배우와 배분해서 계산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송전 손실을 무시할 경우하고 고려할 경우. 네, 화력계통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오고요. 수력계통에 대해서는 낙차 변동까지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6-4하고 6-5 부분은 스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보시되 빈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얘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 25점짜리 문제로도 나옵니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수목평청, 수급 함수를 딱 정하고 목적 함수를 만든 다음에 평가 함수를 만들어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해서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그 프로시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딱 화력계통의 경제부하 배분 해가지고 송전 손실을 무시하거나 고려할 때는 수목평청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해서 순서적으로 맞춰서 써 나가시면은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송전 손실을 고려할 경우는 이제 페널티 교수라는 게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한 번 더 고려하신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계속 머릿속에서 데일리 테스트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이렇게 암기를 하다 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내용,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먼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이제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때는 집중을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겠죠. 전압 무효전력 제어 부분입니다. QV 컨트롤. 그래서 제가 예제 7-3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제어를 해줘야지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압이 높거나 낮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번에 배우게 되는 쪽에서는 주파수가 낮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가 낮으면은 회전기 같은 거 회전수가 차이가 납니다. NS는 P분의 120F인데 F가 떨어지게 되면 NS 회전수가 틀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고, 여기선 전압 쪽에서는 기기에 대한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고 나가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기기의 어떤 내량의 문제가 됩니다. 기기가 소손될 수 있는 열화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밝기가 밝아집니다. 하지만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써 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풀어서 써 나가시면 됩니다. 무효전력의 공급원. 무효전력을 왜 집어넣냐? 바로 전압 때문에 집어넣는다는 게 7장의 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QV 컨트롤. 여러분들이 이제 말단에 있는 전동기에 역류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닫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콘덴서 부분이 C 성분이기 때문에. 바로 Q 성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를 가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을 올려주거나 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C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L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송배전공학에서 배웠던 5-8장 같은 경우 송전선에 대한 커패시턴스 용량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된다? 페란트 현상이나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송배전공학 쪽에서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통 쪽에서의 문제입니다. 계통 쪽에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무효전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발전기에서도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동기전동기에서도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 콘덴서라든가 SVC라든가 뭐 불러용 리액터라든가 여러 가지 L과 C를 조합을 해서 무효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진상, 지상 운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전압 무효전력의 조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장 해석과 개통 보호 쪽입니다. 고장 계산. 송배전공학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이라든가 일선 지락이라든가 이선 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외우실 때 삼상 단락하고 이상 단락하고 같이 외워주시고요. 일선 지락하고 이선 지락하고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락하고 관계, 단락하고 관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게 대칭좌표법. 왜냐면 고장전류 계산할 때 어떤 순서로 4가지 키워드가 뭐였었죠? 고대 발전입니다. 고대 발전. 고장 조건을 선정을 한다. 기지값과 미지값으로 나눠져가지고. 그 다음 대칭좌표법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전압 전류를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매칭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 조건의 기지값이 뭐였는지, 미지값이 뭐였는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칭좌표법이 어떻게 되는지, 발전기의 기본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송전망의 고장 계산해가지고 송전망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병렬회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칭분해로를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병행 이해선 고장전류 계산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선으로 고장전류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번인가 나왔었는데 이제 빈도는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25점짜리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빈도는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쪽이 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2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 이 부분은 한 24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빈도가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계정기 쪽. 송배전공학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교통보호를 왜 하는지, 시스템 역할과 기능. 이거 그림 생각이 나시나요? 전력계통에, 예? PT하고 CT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보호계정기가 있고, 그걸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전력계통에서 어떤 PT나 CT를 이용해서 센서를 해가지고 차단기 쪽으로, 보호계정기가 이상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차단기 쪽으로 시그널을 보낸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성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선과 후 조경 해가지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뭐 조류 계산에 있어야 되고, 선택 차단이 가능해야 되고, 과도 안정도에 문제가 생겨야 되고, 후비 보호가 가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비 조건이 뭐냐? 예? 이런 내용들. 선과 후 조경. 이런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나셔야지만 10점짜리 문제를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키워드 훈련을 제가 해드리는 거죠, 별도로. 그래서 이제 관연도 문제 분석하고 할 때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답안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먼저 딱 키워드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키워드가 생각이 나서 거기서 풀어서 써 나가셔야지만 어느 정도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 드리는 거를 이제 제가 이 기본소 과정에서도 일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송전소 보호 개전 방식 하면은 딱 키워드가 뭐였죠? 5가지? 과방 거피제. 이게 나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송전선 보호 방식을 설명할 때는 과전류 보호 개전 방식, 방향 과전류 개정 방식, 거리 개전 방식, 파일럿 개전 방식, 제표로 방식 등이 있다. 그럼 거리 개전 방식에서 그 파일럿 개전 방식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예, 표준 통방화. 표시선으로 반송을 하거나, 전력선으로 반송을 하거나, 예? 통신선으로 반송을 하거나, 마이크로파나 광파로 해서 이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주시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신다든가, 수식을 한다든가, 도표를 그린다든가 해가지고 채워나가는 거죠. 모손보호.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배우게 됩니다. 모손보호 하면은 6글자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모손보호 방식이 뭐가 있었죠? 예. 예. 모손보호에서는 PCM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 쪽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송전선에 대한 1계열, 2계열에 대한 주보를 뭐라고? 방향 비교 거리 계전 방식. 예? 2계열에 대한 후비보. 3단계 거리 계전인데 1계열에 대한 부분하고 2계열에 대한 부분 주보가 1계열은 방향 거리 계전 방식이면 2계열은 전송 차단 방식을 쓴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 딱 머릿속에 표로 딱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 키워드 표.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 나와 주셔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메꿔 주시기 때문에. 얘는 모선은 압류 방위 환차로 외우십시오. 압류 방위 환차.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압류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폐 모선 방식. 이런 식으로. 이런 식 키워드가 딱 나와주고, 그럼 전압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시고, 전류에 대한 차동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고, 방향 비교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위상 비교 같은 경우. 위상 비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림이 2개에다가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을 해주면은 칸을 채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차폐 모선 방식. 지하에서에다가 차폐 모선을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설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기보호, 주파수, 과부하, 이제 보호 개전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다. OCR, OCGR 이렇게 전류, 전압에 관련된 부분 외에 주파수라든가 탈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는 중요합니다. 송배전공학에서도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도를 어떻게 분류한다? 2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로 나눠진다라고 일단 키워드를 잡아놓고 위상각 안정도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죠? 정태, 동태, 과도로 이렇게 물어봤었죠. 근데 이제 동태 부분을 제외해놓고 정태에 대한 고유 정태, 동적 정태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표적인 부분을 큰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써주시는데 그 위상각 안정도를 이제 판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왔죠. 그것들이 이제 등면접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가 또 있었죠?
단단법이 있었죠. 이기계통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하는 내용들. 이번에도 단단법에 대해서 25점짜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시험에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하라는 게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왔다라고 보시지 말고 다른 컨셉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연도 나왔던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해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처럼 위상각 안정도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전압 안정도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전압 안정도가 바로 PV였죠. QV로도 해석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럼 PV 그림 그리는 거. 여기가 P, 여기는 V.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역류를 올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이 더 안정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이것들은 왜 전압 안정도는 왜 발생하죠? 두 가지 조건. 일병을 애우시라고 그랬죠. 일병. 일정 소비 전력의 변화. 병렬해선이 고장 나거나 탈락 나는 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문제가 나가지고 전압 안정도가 생길 수도 있고 사고 시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콘셉트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OW1H 이렇게 해가지고 육하 원칙에 대해서 외워주시듯이 여러분들이 이게 딱 나오게 되면 이 안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딱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마인드 맵을 한다는 얘기죠. 안정도 그러면 안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뭐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기만의 노하우로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컨셉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부분 챕터 갖다가 거기다 좀 쓰고 여기 부분에 대한 챕터 거기다 갖다 썩 쓰고 이런 식으로 똑똑 집어넣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은 모르더라도 답의 방향에 대해서 나오려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제 그 해석을 하기 위한 모델들이 나와 있었죠. 전압의 안정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개통공학이기 때문에 PV 컨트롤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나머지 위상각 안정도에서는 송대중 공학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장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쪽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EMS입니다. 딱. 사고 파급과 이상현상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계통계획을 왜 하느냐? 이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의 특질에 가서 제가 1장은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1장에서는 앞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을 각 챕터의 1장을 읽어보시면은 아 내가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겠구나. 그 내용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 나오는데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통계획을 왜 해야 되는지.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부하 관리. 왜? 이번 겨울에도 지금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부하 관리를 1년에 한 20일 정도 하는데요. 준 피크 시, 그리고 크리티컬 할 때, 이상 시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를 합니다. 준 피크 시가 아마, 6일인가요? 그리고 피크 시가 9일인가요? 그리고 이상 시가 5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도 모르겠는데 합해가지고 20일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는데, 그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자기 최대 피크의 30%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3000kW 이상을 줄여주게 되면 킬로와트당 한 5, 600원 정도를 돌려줍니다. 부하를 자기는 안 썼는데, 평상시에 쓰던 부하를 안 썼는데, 자기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한전에서는 그만큼 왜 발전을 못하니까 니네들 부하 줄인 만큼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죠. 왜? 겨울에도 피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그 부하 관리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 관리, 부하 관리에 대한 내용들. 저번 주에 설명드렸었죠? 그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서 생각하시고, 그때 나오는 예비력에 관련된 관계들. 대기 예비력이니 순동 예비력이니 여러 가지 예비력 등을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었죠. 관주 경심해가지고 400만 킬로와트부터 관심, 300만 킬로부터 관주니까 주의,
200만부터 경계, 100만부터 심각 단계에서 그냥 떨궈 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부하를 차단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관연도 문제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유통설비 계획, 뭐 전력계통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이제 적체직 신경주 해가지고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하 배분, 신경주, 주파수 제어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배열을 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파수, 이제 그 유효전력 제어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왜 주파수를 제어를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죠. 부조작용.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개통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컨셉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전력계통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제 운영에 대한 자동화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키워드가 기계 발급 안자원 그 EMS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기본 기능, 개통계획, 기계, 발전은 뭐 훈련 기능, 발전은 훈련인가? 급전은 모의 훈련, 안전도 제어, 자료 취득 및 뭐 원방 감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을 더 붙여서 써주시는 부분을 가지고 그림에 기계 발급 안자원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다. NCC, RCC, 3, 4, 5, 154 그림 그려주시고 CCC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게 나옵니다. 또 그런 그림들도 그 안에 EMS가 나왔을 땐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그 답안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다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5장) 주파수 유효전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자,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에서는 개통 제어에 대해서 배우는데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하고 전환 무효전력 제어로 나눠질 수가 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그러면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AFC나 ELD를 이렇게 나눠서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FC하고 ELD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아실 거고요. 이 두 개를 합하면 뭐라고요? AGC 또는 EDC라고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파수 제어가 왜 필요한지, 그것들을 하기 위한 제어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딱 보시면은 수용가 측에서 필요성, 전력계통의 운영자 측에서 필요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따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답안지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교재에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동 주파수 제어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재전, 조전. 이게 뭐? 제어계통, 전송계, 조종용 발전소, 그 다음에 전력계통. 여기는 외란이 들어오고 얘는 부하 변동이 들어와서 이런 자동 주파수 제어계가 이런 그림들이 나중에 답안지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들을 제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은 뭐 비례 제어, 비례 플러스 적분 제어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송계는 제어 신호를 어떻게 하고 제어 장치는 어떻게 하고 제어 방식은 어떻게 돼 있고 동작 방식은 어떻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따 다 답안지에 나오는데 제어 방식은 TBC, FFC, FTC 동작 방식은 비례 동작, 비례 적분 동작 조작 방식은 연속 조작, 간헐 조작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요약을 해서 답안지에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자꾸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서를 한번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 요약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쓰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기본서 안의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고 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기본서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꾸로 이제 여러분의 교재에 요약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면 또 다시 반복 훈련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컨셉을 바꿀까 합니다.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보시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경우는 거꾸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다시 한번 돌려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주파수 변동과 부하 변동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왜 변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발전기의 특성이 틀려지고 부하에 대한 특성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부하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하가 움직인다고 해서 발전기가 빨리 움직여지나요? 빨리 못 움직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계통이. 주파수가 흔들리고, 막 전압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운동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속기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출력을 입력해주죠. 전압을 강제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전압 조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트러블들이 어떤 부분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의 회전수가 변화한다는 거는 원동기 입력과 발전기 출력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입력이 출력보다 크면 회전수는 올라갔는데 반대로 입력이 출력보다 작으면 회전수는 내려간다. 이 내용을 회전체가 갑자기 쫓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하가 탈락했는데 회전체가 빨리 발전을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약간의 응동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부하하고 관련됐을 때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왜? 발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부하가 탈락하면 어떻게 되죠? 부하가 탈락했다는 건 자기가 힘을 공급해줘야 되는 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훨씬 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졌다는 건 그만큼 더 빨리 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회전기의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더 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무거워지죠. 그럼 힘이 더 많이 들죠. 그러면 발전기의 회전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건 뭐고?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회전수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비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특성정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특성정수가 뭐냐? 개통 특성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통 특성정수에서 발전기의 특성정수하고 이제 부하에 대한 특성정수를 나눠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부하 변동 특성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부하가 이제 단시간에 미소주기로 변하는 부분, 단주기, 장주기 이런 식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별로 해가지고 10초에서 2, 3분, 그 다음에 2, 3분에서 10분 이상씩 해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여러분들 보신 이제 부조작용 그 그림에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에서 뭐 부하의 자기제성, 조속기 제어, 그 다음에 자동주파수 제어, 경제부하 배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하들이 변동하는데 그걸 나눠지니까 장주기하고 단주기하고 미소주기로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도 답안지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전력 주파수 특성에서 이제 개통 특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발전기에 대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회전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부하의 탈락이나 증감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P가 늘어나면 주파수는 떨어지겠죠. 이게 F입니다. PF입니다. PF.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V도 여기가 P고 여기가 V였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얘가 P고 어떤 거는 이쪽이 V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X축하고 Y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뭐냐?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건 주파수가 저하하면 발전기 출력이 증가한다라는 부분. 이렇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럼 부하 특성은 부하의 자기제어성이라고 이 뒤에 나오는데, 부하의 주파수 특성은 이런 식으로 비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발전기 주파수 특성은 이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바로 6장에 아까 보셨던 화력발전소의 경제운용에서 이런 발전기의 특성들이 각각 틀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용해서 경제운용할 수 있는 각각의 연료비 최소 조건을 이제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실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부하의 특성은 이렇게 돼가지고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부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주파수도 올라가고요. 부하가 떨어지게 되면 주파수도 떨어진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K의 L, 특성은 K인데요. 부하의 특성이다 보니까 K의 L이라고 하고 발전기의 특성은 KG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성 정수, 개통 특성 정수는 발전기의 특성하고 부하 특성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KG 플러스 K의 L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발전기는 여러 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KG는 서메이션을 하는 거죠. KGI로 해가지고 1번 발전기, 2번 발전기, 3번 발전기 다 더해지고 부하는 하나로 모델링을 해서 하나로 합쳐져 버리면 되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냐.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25점짜리가 나오는데 발전기가 5대가 있었습니다. 5대 중에 한 대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 쪽에서도 약간 부하가 줄겠죠. 그리고 나머지 발전기는 그 발전량만큼 부족한 발전량만큼을 4대의 발전기가 더 발전을 해서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4대의 발전기에서 채워줘야 되느냐. 근데 발전기가 힘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100 해가지고 5개를 쓰고 있었다. 그럼 부하는 500을 쓰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100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400이죠. 400이면 이 400에서 25, 4개를 하게 되면 100이 나오니까 425씩 발전을 해가지고 500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125씩 하게 되면은 125씩 4개를 발전하면 그렇게 채워줄 거냐 해서 맞춰줄 수도 있고요. 얘가 그 응동을 다 못해가지고 100이라는 부분을 다 응동을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얘가 한 80 정도를 응동을 해줬다. 20씩. 20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20을 부하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제어성에 의해서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재에는 그 계산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재들을 가지고 계산 문제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연구반 교재도 보여드릴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제가 한 4개 정도 따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들을 보여드리시면 이 전력, 아닌가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통특성 정수가 이제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정특성하고 동특성으로. 정은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동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동은 움직이니까 전달함수고 정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까 발전기라든가 부하라든가 그거에 대한 개통 특성 정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통 특성 정수는 K라는 값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발전기에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발전기 특성, 얘는 부하의 특성. 이거에 따라서 개통이 움직이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파수 제어에 대한 원리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1번 부분에서 2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가는 부분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예제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교재에 예제 문제를 다 풀어 썼습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관연도에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왜? 문제 내기 쉬운 게 이만큼은 없죠. 왜? 답안지가 다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 이대로 쓰지 않았을 때 채점자가 나중에 이제 시험자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이게 답안이 틀렸느냐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명확한 답안지들이 있는 내용들을 쓴다는 얘기죠. 관연도 문제들이 그런 거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문제를 조금씩 응용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조속기가 나옵니다. 기계식 조속기, 전기식 조속기에 대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넘어가고 예제 문제들을 이렇게 한번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 예제 문제에 있는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특성은 이제 전달함수입니다. 그래서 회전기 기초 운동 망력식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개념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내용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론은 뭐다? 동특성은 전달함수다. 그래서 1 플러스 TS 플러스 1분의 K. 이 T가 이제 시정수가 되는 거죠. 이 K는 이득이 되는 거고. 이득이라는 건 얼마만큼 비례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1에서 K를 5로 했다 그러면 5배가 띄어지는 겁니다. TS는 뭐냐? 시정수. 시간지연 전수라는 얘기입니다. 시정수는. T. 요 S가 붙어요. 라플라스 변화해가지고 S가 붙으면 얼마만큼 시간지연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시정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 내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전달함수를 그 함수로 계산을 하는데 그 함수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분,
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런 함수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들도 다 이런 함수로 정의가 되고요. 여러분들 PSS 보셨죠? PSS도 이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죠? 전달함수 특성들 5가지. 그것들을 이제 애워 두셨다가 거기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뭐 워시아웃 필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득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애워 주시고 저런 전달함수를 써주셔야지만 훨씬 더 점수를 더 받으실 수 있는 요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제어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기의 특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하의 특성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으로 간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 나왔고 2번 나왔죠. 그 다음 조금 보시면 1번, 2번, 3번 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반복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은 한 5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을 그 교재에서는 요 정도만 설명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교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처음엔 요 정도 내용,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은 아셨으니까 다른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재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발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탈락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얼마만큼 발전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요게 지금 1000MHz짜리 5대가 있는데 한 대가 탈락했습니다. 1000MHz. 요게 그래서 주파수가 얼마만큼 떨어졌는데 이때 나머지 발전기들이 얼마만큼 발전을 해줘야 되는지 그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예제 5-8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서 이 발전기들이 얼마만큼 더 출력을 내보내줘야 된다. 그럼 발전기에 어떤 특성 정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주파수 변화율에 따라서 얼마만큼 발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부하 변동 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소주기 때는 뭐가 운동을 해야 되고, 단주기 때는 뭐가 운동을 해야 되고, 장주기 때는 뭐가 운동을 해서 그 주파수 변화를 분담을 해줘야 되는지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부조작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조작용. 딱 해서. 이 그림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딱 나와 있는데, 부조작용. 부조작용. 이렇게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주파수 유효전력제 나왔을 때 아까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아까 여기 그림 있었죠? 이렇게. 예? 요거 그려주시고 이 부조작용 안 나오면 부하 변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담하는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하 변동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시간적인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10초, 2분에서 3분, 10분에서 20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미소주기, 이게 단주기, 이게 장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분담하는지 이 위에 나와 있고요. 그림을 해가지고 부하 변동량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왜? 부조작용이 아니라 부하의 자기제어 특성. 부하의 자기제어 특성이 뭐라고요? 아까 부하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부하의 특성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게 뭐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악셀레이터에서 발 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속도가 죽나요? 안 죽죠? 윙하면서 좀 엔진 브레이크가 걸면서 약간은 갑니다. 그 속도를 유지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줄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하의 자기제어 특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입력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수시로 조금 정도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속급 프리는 그러면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악셀레이터를 더 밟아줘야 되겠죠?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속기는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밸브를 더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동 주파수 제어는 그걸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해서 자동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쪽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운영 조건, 경제 운영이 뭐라고요? 돈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죠. 아까 이 부분은 뭐라고요? 주파수에 대한 어떤 특성,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제어한다 그러면 여기는 돈에 관련된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돈을 투입을 해서 하려는 게 우리가 일부와 특성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발전량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왜? 이제 점심때 피크가 되니까 이제 발전기를 조금씩 더 올려라. 왜? 그 전에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돈 낭비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일부와 특성 곡선에 맞춰서 경제 운영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장주기. 30분 뒤에는 피크가 나오니까 30분 뒤에는 부하들이 줄어드니까 그때부터 발전량을 서서히 줄여가라. 이런 돈에 관련된 부분을 제어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9월 15일 날 문제가 됐던 건 뭐냐?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줄어들 거라고. 그러고 나서 발전기를 스탑을 시켰는데 그거에 맞지 않은 거죠. 부하가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거죠. 그 발전기를 투입할 발전기가 없는 겁니다. 투입할 발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쓰냐? 사실 이제 피크는 양수 발전으로 합니다. 왜? 발전기를 바로 투입을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근데 피크가 올라가는 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언제 발전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때 투입하는 거는 그런 피크 부분들은 양수 발전을 이용해서, 왜? 수력 같은 건 5분이면 그냥 발전이 되거든요. 물을 담아뒀던 걸 물을 떨어뜨려주면 되니까, 이제 내일 이제 발전 부분을 제가 연구반에서 설명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수력에 관련된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충격 수차하고 반동 수차로 나눠지는데 이런 내용들부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펠스 사카로를 외웁니다. 펠톤 수차, 스, 사, 카, 러, 카플란, 프로펠러, 사류, 펠스, 스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예, 프란시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속도 외워주시는 부분, 무구속 속도 외워주는 부분, 특이 속도 외워주는 부분, 이런 것들도 12에서 23, 여긴 2만, n 플러스 20분의 뭐 여기 플러스 20, 30, 40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예? 여기서는 뭐 150, 250, 350, 6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외워주셔야지만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자꾸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거기다 그 법칙을 넣어서 자꾸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이 됐고요. 자동 주파수 제어. 이제는 이제 이거 25점짜리로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연락선 전력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요걸 할 때 이제 뒤에 이제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A라는 계통이 있었고 B라는 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니면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는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통이. 거기서 연결이 돼 있다가 실제로 미국에서 전력이 부족하면 캐나다에서 끌고 오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도 이제 계통을 운영을 해서 쓰고 있죠. 일부는 끊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실제로 이쪽에서 부하가 부족하다. 그건 뭐냐? 부하가 부족하다는 건 부하가 늘어났는데 발전기가 탈락을 하거나 사고에 의해서. 그러면은 부족한 부하만큼을 여기서 공급을 해주겠죠. 그때 얼마만큼 흘러가느냐. 그게 뭐라고요?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니까 바로 그게 전력조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계선에 대한 조류를 계산하는 부분들. 그럼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얘가 응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얘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옮겨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건 뭐냐? 이 발전기 특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양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특성 점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부하가 탈락됐을 때 얼마만큼 공급을 해주고 얘 부분에서 또 얼마만큼 공급을 해주느냐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따가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제어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4가지를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가지를 어떻게 외우냐? 저는 주연바로 외웠습니다. 주연바. 정주파수, 제어. 맨 뒤에는 무조건 제어입니다. 제어 방식이니까. 앞에는 정정.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정정이 들어갑니다. F가 뭐죠? 플랫. 이걸 이제 이걸 FFC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연바로 했는데 앞에는 정이다. 왜? F가 플랫입니다. 뒤에 F가 주파수입니다. 맨 뒤에 C가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FFC, FTC, TBC거든요. 그러면 CCC가 맨 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어 방식은 무조건 맨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앞에 얘는 정하고 정이 들어가니까 F가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FFC거든요. FFC니까 가운데가 F니까 뭐죠? 주파수입니다. 정주파수 제어 방식. 얘는 FTC입니다. 그 다음 T가 뭐라고요? 연락선 전력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연락선 전력. 그럼 타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연락선 전력이다 보니까 타이 라인. 그 다음 여기는 3번째는 얘 2번째는 정정이 들어갔습니다. FF였으니까. 얘는 T가 들어가거든요. TBC니까. 그럼 여기서 연락선 전력 외워주셨죠? 연락선 전력이 그때 밑으로 내려오시면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줘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SBC가 나옵니다. S는 선택, 바이어스, 제어 해가지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네 가지 문제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세 가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옛날에 나왔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A계통하고 B계통하고 전력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거 써봤자 한 페이지면 끝납니다. 25점짜리로 나오는데 한 페이지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제어 방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나왔던 게 뭐였죠? FFC하고 FTBC하고 TBC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F라고요. 여기 F. 여기가 전력이라고요. 왜? 우리는 지금 PF 컨트롤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은 뭐였죠?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그래서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를 외워주셔도 되고 거꾸로 PF 컨트롤 해가지고 PF가 된다는 얘기죠. F가 일정한 게 뭐였죠? FFC가 F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FFC가 F가 일정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FFC가. 그리고 연락선 전력은 연락선 전력 제어. FTC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얘는 FFC하고 TBC가 됩니다. TBC. 그래서 FFC하고 TBC가 된다는 얘기죠. 여긴 TBC, TBC가 되는 거고요. 요는 뭐라고요? FTC가 되고 TBC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 그림,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X, 그 다음에 요거 해주고 써주시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FFC가 뭔지, FTBC가 뭔지, TBC가 뭔지 이 세 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아까 제어 방식 쓰고 제어 방식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쓰고 그럼 요거 네 개 이렇게 조합한다는 얘기고 그 각각별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이 부분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유효전력제가 이런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GC에 대해서 나옵니다. AFC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ELD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AFC하고 ELD가 합쳐져서 나온 AGC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AGC는 뭐라고요? EDC하고 같다. EDC란 용어가 나오면 또 헷갈려 합니다. 그게 AGC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협조입니다. 협조. 코디네이션 또는 협동해가지고 콜래보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파수 제어하고 경제부하 배분, 주파수 AFC의 제어 방식이 있었고 경제부하 배분의 제어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각각의 제어 방식들은 다 틀렸었죠. 근데 걔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전력 계통에서 발전기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 단계를 나오는데 여기서 제어 방식은 직병제병을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병제병,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근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교재에 있는 그림들이 각각 틀려지는데 이게 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걸 보기 좋게끔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직렬 배분이다. 전력 계통하고 발전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AFC하고 ELD. AGC를 물어보는데 FFC하고 TBC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자동 주파수 제어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제어 방식은 그 FFC, TBC로 제어를 한다고 설명을 하되 문제는 AGC의 제어 방법은 직병제병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AGC를 물어보는데 AFC만 잔뜩 써놨다. 이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고 키워드는 여기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많이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병, 재병으로 나오는데 전력계통에서 발전소가 이렇게 위치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력계통하고 발전소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AFC하고 ELD, AFC, ELD, AFC, ELD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순서를 좀 바꿔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맞춰놓고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런 무형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 다양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편한 쪽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직렬 방식이니까 어떻게 될까? 직렬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AFC하고 ELD가. 병렬 방식은 AFC, ELD가 병렬로 이렇게 간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그림을 그려주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배분. 다시 배분을 또 한 거죠. AFC가 왔는데 발전기에서 나온 출력을 다시 ELD에서 다시 재배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재배분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면 됩니다. 왜? 병렬이니까 하나가 병렬이 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그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럼 각각의 방식별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답안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습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5장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4장으로 가야 되겠네. 주파수 유효 전력.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자료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하는 부분들, 다른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4개의 교재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구반 교재도 나오거든요. 연구반 지금 전력계통공학 아직 안 배우셨죠? 배우셨나요? 내일 발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챕터대로 지금 순서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요? 2번째 권의 4번째 챕터가 전력계통공학입니다. 지금 3번째 챕터가 발전이고.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근데 자기가 뭘 배웠는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건 6개월 동안에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컨셉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내가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을 때 뭘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일단 전체적인 컨셉을 배우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집중을 어떻게 하죠? 오늘 오후에 하는 것처럼 관전적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문제만 계속 배우는 겁니다. 문제답, 문제답, 문제답. 그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바로 쓰실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서에서 그걸 하시면 여러분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컨셉을 자꾸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고. 이거는 여기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목차를 자꾸 외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목차도 설명드렸죠. 전력계통에서 이런 목차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왜 이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